규모가 9천억 정도다. 처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기세 등등하게 뭐 반을 후려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은 용두삼이네요. 뭐 8조 원 정도를 깎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이나 올해랑 거의 같아요. 작년도 실제로 보면은 약 1,380억 원 정도를 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429조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470조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이제 9,200억 정도를 이제 그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 예산안 과정 속에서 의회 과정을 이렇게 쭉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비용은 줄이고 SOC는 늘릴 것이다. 그것도 소소히 해서 결국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예산을 하면서 당 지도부 예산은 관련된 지역구의 그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다 예측했었던 건데 뭐 그대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만 혈세로 내는 이거를 어떻게 이 잘못된 거를 끌어내느냐라는 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지만 의회 민주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근본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기운이 확 빠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따져볼 건 따져봐야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예산안 중에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중에서 좀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난 이거다라고 혹시 눈에 띄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정치는 정책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할당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R&D 규모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20조 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0.1조 원을 이제 깎았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미래 먹거리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저는 뭐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핀테크 산업 같은, 저는 한 5년 전부터 핀테크하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큰 방향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핀테크 지원 규제 완화 특례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80억 원을 이제 이번 그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 79억 원 돼 있고요. 하나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이 테스트베드 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75%는 국가가 되고 나머지 25%는 자비가 되는 그 비용이 46억 원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복지냐 아니면 뭐 국방이냐 뭐 교육이냐 이런 쪽만 갖고 있지만 이 470조에 해당되는 이 슈퍼 예산 속에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 이번에도 우리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을 처음에 배정을 했지만 6천억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자리 예산을 뭐 늘리냐 줄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예산이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왔느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뭉뚱려가지고 뭐 8조 깎겠다, 몇 조 깎겠다. 이런 식의 예산 그런 그 심사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뭐 11월 한 달 동안에 이런 엄청난 470조 원 예산을 심의하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라는 건 한마디로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 연못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한 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번에도 열흘도 채할까 말까 했는데요. 뭐.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예산 편성권이 미국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이제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입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십수를 잘 맞춰서 예산을 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도 4조 원의 세수가 지금 결손됐다고 얼마나 또 며칠간 또 파행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예결위 의원이 50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50명의 의원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보면 보통 초선 의원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를 3인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산과 관련돼서는 30인을 써서라도 예결위에서 촘촘하게 전문성 있는 이러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는 소소위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의록도 안 남는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임위는 회의록을 남기지만 소소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단지 투쟁도 하고 야당이 있지만 이거를 빨리 위헌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통과된 예산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한 번만이라도 나와도 그런 식으로 재선은 안 된다. 그 위헌 소송은 예를 들어서 뭐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얼마든지 있는 할 수 거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저는 꼭 한 번 정도 좀 위헌 소송을 한번 좀 내서 더 이상 이 나쁜 관행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걸 이제 누가 액션을 취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같은데 지금 뭐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그렇게 공식적으로 위헌 제기를 하든지 뭔가 좀 액션을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 뭐 오늘 참여연대나 말씀드리니까 경신련 같은 데서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있어요. 미국도 의회를 촘촘히 감시하는 거는 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좀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핀테크와 블루체인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예산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관심을 가졌던 게 참 신선했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좀 갖고 좀 예산도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안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 노동이죠.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23억 원, 2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 예산만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께 잘 아시는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좀 전화 연결해서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고 말씀 듣고 다시 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일자리 예산이 6천억 원이 삭감됐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어디서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청년 관련 예산에서 한 1,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 지원을 돕는 데서 223억이 삭감됐고요. 취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는 예산이 400억이 삭감이 됐고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이게 서울시 청년 수당과 같은 청년들이 이제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연계해서 하더라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한국의 이제 청년의 처음 일을 시작해야지만 실업보험 자격이 있는데 그 전에 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437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직업훈련 관련된 중장년과도 관련되는 데서도 400억이 넘는 액수가 삭감이 된 게 중요한 삭감액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조금 크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20조 원 넘게 이제 또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올해까지 들어간 예산이 수십조 원인데 일자리 상황이 나아진 건 별로 없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20조 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서 좀 효과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말씀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본 예산은 23조 가량인데요. 전체 예산의 5% 수준입니다. 추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기도 하지만 5%가 많은 거냐? 우리의 취업 절벽 사태나 청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효과가 있는 곳에서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잘 집행이 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직업훈련 같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직업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업급여 자체가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나라는 3년 가까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9개월이 최장이고 소득의 80%까지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4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급여의 획기적인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펴서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상황에 봉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장려금 형태로 직접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업을 통해서
고용하면 기업에게 더 그 일부의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예.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도 문제가 되는데 네. 기존에 만들어진 틀에서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통한 우회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요. 예. 고용 창출도 좀 단기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렇죠. 중심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예. 그래서 좀 구조 개선을 도모하면서 예산도 증액하는 이런 방식이 꼭 필요했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실업급여가 너무 작다, 또 기간이 또 짧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결국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김영주 교수님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뭐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식 갖고 할 텐데 오늘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가 되겠죠.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문제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홍남기 부총리의 이익이 경제팀에 또 과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한 5년 단임제 국가에서 국민들은 1년 동안은 기대를 합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통상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과가 없다면 그걸 바꿀 수밖에 없다. 그 바꿈의 방향성은 이제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김동연 부총리.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 그랬더니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지표가 나쁘면 나쁜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빨리빨리 바꿀 때는 바꿔야 되는데 이 관성 법칙에 의해서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일관된 메시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기 없는 정책도 필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단 그렇죠. 말. 이거는 수없이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책에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민들이요. 조셉 나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말 속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못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주 성실하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책의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기 경제팀도 물론 6개월 후에 경제 성과가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아주 로드맵을 구체적 로드맵을 얘기해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 예산이 소주소 성장에 중점을 둔 일자리 예산이냐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둔 일자리 예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자리 예산이 소득소 성장에 중심을 둔 일자리 예산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혁신 성장에 중심을 둔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이기 경제팀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원톱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